오랜만에 간담회 하는 거라서 좀 떨리긴 하는데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해운대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학부 간담회 진행해 볼게요. 일단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팀 소개하고 저희 팀 대면 자료가 어떻게 이번에 구성됐었는지, 어떤 기획을 가지고 만든 건지, 그리고 학생들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것 같고, 이건 잘못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역에 대해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독서와 장문, 문학과 매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 조금 더 독서와 장문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문학과 매체에 대해서는 특히나 앞으로 학습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둘 다 일단 분석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 대면 기말서리를 마지막에 설명드린 다음에 자유롭게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일단 저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들도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팀 되면 뭐 애들이 해고 출신 애들이 뭔가 만든다고 하던데 그 얘들 뭐 하는 애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제 안상욱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부산대 의대 24학번으로 지금 재학 중입니다. 좀 과거를 보자면 해운대고에 있을 때는 결국 그 3학년 다 합산해서 이제 전교 4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졸업은 전교 4등 했었는데 처음에는 한 15등이었던 것 같아요. 15등을 시작해서 3학년 때 2등까지 올라가서 합산해서 4등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의 그 성적 상승에 대한 비법이나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녹여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 그리고 이제 의대 24학번을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제가 사실 현역을 갔으면 25학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시대인재에서 1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이 붙었어요. 이게 내신 해고에서 그 전교 4등 했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생기부가 좀 좋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재수할 때도 이제 수시를 붙긴 했는데, 그럼 네 정시 이런 건 잘 못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정시도 그때 부산대 의대를 정시로 넣을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시 한 상위 0.1% 정도 나왔었고, 저희는 오늘 이제 국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수학도 사실 제가 해고에 있는 동안 올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해 드릴 수 있고, 오늘 국어니까 국어 내신은 1학년 때 이제 제가 진짜 어떤 유형의 학생이었냐면 완전 그냥 극이과형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수학은 되게 잘한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고, 막 수학 영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글자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수학 잘하니까 부족한 거를 채우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막 책을 막 사다 주셨는데 절대 안 읽었어요. 절대 안 읽고 만화책만 맨날 읽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사실 사고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인지 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국어가 좀 많이 붙었어요. 4뜰 때도 있었고 합산해서 3등급 뜨긴 했지만, 그래서 되게 처음에 좀 도전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 또 되게 새로운 뭔가 해결책을 고안해 봤고, 그래서 2학년 때는 좀 역전해가지고 1등급으로 올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신과 관련된 거고, 정시에서는 이제 국포자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약간 조금 ADHD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다가 빈말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냥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보들이 제 머릿속에 안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저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재수를 하게 되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현역 때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수학만 계속 했었는데, 국어는 해도 안 되니까 뭐 똑같구나 해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수하면서 국어라는 거 자체에 대한 좀 이해도를 가지게 됐어요. 비문학의 본질이 어떤 건지, 문학이라는 이 학문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문학이라는 걸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정말 본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서 알게 되고 또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국어를 좋아하게 됐고, 그다음에 수능에서도 그때 당시에 문학이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다들 진짜로 멘탈 나간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불수능에서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외 경험 당연히 있고요. 일주일에 한 최대 20시간 정도 한 10타임을 뛴 거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치 시대인재에서 현장 조교로 좀 반장 근무를 했었어요. 그 변추소 선생님이라고 생물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분 밑에서 좀 그 일을 했었고,
독학 캠프도 이제 총괄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합숙하는 독학 캠프를 좋은 기회로 제가 이제 총괄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거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작년에 이제 영식이랑 함께 2026 수능 대비 팀 수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해운대고 출신이고요. 11등 내신이 저희는 9등급제였는데 2.0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대의대 2학번으로 전 삼수를 해가지고 수리논술로 들어가게 됐고, 실제로 여기서 동아대의대도 제가 2학번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2025 수능을 1등급 받았는데, 이게 뭐 1등급이 큰 스펙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진짜 3등급에 전부터 올라왔거든요. 진짜 원래 못하던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3번을 넣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재수랑 삼수, 그 다음에 올해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학을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수능 치러 갔어서 거기서도 수학 100분이 그냥 받고 왔습니다. 현재 그리고 대치 시대인재에서 수학 문항을 출제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재수 때 수학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강사분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삼수 때부터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부터 출제하기 시작해서 지금 3년차 출제자이긴 합니다. 그다음 독학 캠프 상욱이랑 같이 그때 합숙하러 들어가서 멘토로서 학생들 가르쳤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여기 이 공간에서 또 수능 대비 팀 수업을 운영해서 7명 학생들을 함께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 한 명을 고신대우대에 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명에서 일단은 팀 대면이라는 팀을 이제 결성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팀 메시지는, 그러니까 여기 눈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수험 생활,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뭔가 되게 심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공부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 약간 상대적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타고난 게 있고 그다음에 잘 못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타고난 거는 그냥 타고나서 하는 건데 못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더 올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많이 성장해본 경험으로서 이제 와서 돌아본다면, 그냥 애초에 저는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비교 자체가 좀 높은 것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부족해 이런 건데, 저 진정한 공부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나를 밑바탕에 두고 거기서 하나씩 쌓아가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뭔가 내가 타고난 것을 넘어설 수 있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공부라는 게 타고난 것도 되게 크게 작용해요. 하지만 거의 더해서 이 학문 분야는 저는 원래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학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뭔가 난 어차피 안 되라는 고정관념을 좀 일깨워주겠다, 우리가 더 나은 학습을 이뤄가겠다, 이런 메시지에서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분석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 대면 자료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졌는데, 주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다 이번에 이제 팀 대면 이용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받으셨을 건데, 학생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표지만 다 이렇게 모아봤어요. 이번에 저희가 냈던 거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문학이고, 제가 처음에 비문학과 문학 하나씩 데모 버전을 하나씩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료로 풀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냥 비문학 문학을 둘 다 아예 해버릴까 하다가,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과감하게 우리 문학을 잠시 스탑하고 비문학에 최대한 집중해보자 해서 비문학 전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총 4권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시험지는 대신에 이제 문학도 같이 냈어요. 그래서 독서 시험지고 그다음에 문학 시험지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보자면 이제 객관식 문제, OX 문제, 서술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어떤 의도로 낸 거냐면,
객관식 문제는 좀 그러니까 완전 다 저희 창작 문제거든요. 저 세 가지 다. 근데 객관식 문제는 그 중에서도 좀 고난도 선지를 모아가지고 일단 킬러 문제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이걸 풀어가는 그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그때 좀 늦게 좀 들어갔었거든요. 이미 좀 진도가 나간 상태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됐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기본 전제를.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네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됐을 건데 근데 자기가 모르는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인식시켜 줘야지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고난도 킬러 문제를 앞에 쫙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내가 이런 거 내가 생각보다 나 이쪽은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는 거를 일깨워서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끔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를 배치를 했는데 OX 문제는 조금 달라요. OX 문제는 객관식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를 선별해 놨다면 OX 문제가 당연히 문제 좋지만 훨씬 더 다양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수 자체를 저거는 한 20문제 정도 뒀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에서 그 엄청 긴 비문학 지문에서 모든 문단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특히 해설을 좀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OX 문제로 좀 공부를 해봐라. 네가 부족한 부분에 한번 채워봐라.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만들었었고 마지막 서술 문제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이제 내신에서 사실 이 수능과 다른 게 사실 서술형이잖아요. 그리고 서술형이라는 거는 뭐 되게 다양하게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생님의 이전 기출들 좀 했었고요.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그 영신이 이제 동생 저희 첩보원에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중요하게 말했던 그런 출제 포인트를 반영해서 이제 서술형을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이게 적중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크게 객관식 문제, OX 문제, 서술 문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시각화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그냥 기존 세트입니다. 되게 길죠. 이게 비문학 지문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사실 되게 학생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막 보면 참 안타까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가을 하다 보면 하나씩 그냥 다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핵심 뼈대를 잡고 살 붙여가는 게 맞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긴 지문이고 각자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한 최고의 약간 그러니까 최고의 이런 공부의 흐름에 따라서 일단 최대한 배치했습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 문제는 저희가 좀 최대한 좀 어렵게 내려 했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한 게 이 보기 지문 기본적으로 이 문제들 중에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뭐 겹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아예 또 새로운 사항을 유도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얘는 좀 자세히 보시면 되게 사악한 게 보기 문제들 모두 고르시오를 해놨거든요. 이게 뭐 이번 시험에서 모두 고르시오가 없긴 했는데 예전에는 해고에서 모두 고르시오 좀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제일 좋죠. 맞죠? 굳이 이거를 수능처럼 맞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목적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OX 선제 보시면 최대한 많이 이렇게 쫙 14개 이렇게 여기 해놨고 뭐 20개짜리가 보통 기본을 하고 한 25개, 27개짜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간지에서는. 그거는 저희가 중요하게 물어볼 만한 것들은 다 물어볼 수 있도록 이제 그냥 유연하게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서답형은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서답형 형태를 좀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서답형에서는 저희가 그 채점 기준표 같은 것도 좀 추가했어요. 처음에 데모 버전으로 그냥 이제 서답형 내고 그다음에 모범 방을 했는데 학생들 피드백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때. 근데 이런 거 채점 기준표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전처럼 이제 서술형 내가 이런 거 적었으면 내가 몇 점이다를 알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럼 그 이후 회차 2, 3, 4주차부터는 추가를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저희 자료에 대한 소개였고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비문학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지 선생님, 김유아 선생님 두 분 계시죠? 우선 김민지 선생님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저희가 그냥 딱 눈에 띄는 특이점은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딱 든 생각이 왜 전개 방식 문제를 두 문제나 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전개 방식 문제는 비문학에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비문학 문제들끼리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일 그래도 좀 쉬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 선생님별로 이제 10문제씩 배정이 돼 있는데 그리고 범위도 뭐 보통 한 각각 선생님께서 한 4지문씩 이제 내니까 아니 그러면 낼 것도 많은데 굳이 저희는 이거까지 낼까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2개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의 그 시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왜 냈을까를 저희는 고민해봤습니다. 고민해보니까 이게 그 김민지 쌤 수업 시간을 저희가 또 들어보니까 대충 들어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어떤 구조 이런 걸 되게 강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전반적인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이분은 좀 어떤 빅락 지문에 대해서 사실 개별적인 디테일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숲을 볼 수도 있고 나무를 볼 수 있듯이. 근데 아주 숲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주제를 찾아가는 여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는 분석을 저희가 했고 뭐 이런 게 그래서 니네 자료에 있었냐 하면 네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를 막 많이 넣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제일 쉬운 거고 저희 최대한 어려운 걸 대비시키려 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넣었습니다. 이거는 가나 지문에서 그 당시에 전개 방식 문제인데 이제 가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저희가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나니까 좀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대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 게 보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서답형 보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시험지에는 서답형으로 나왔고 근데 사실 서답형이라는 게 되게 이 시험장에서 시간을 많이 빼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안 보이면 좀 되게 많이 당황해요, 솔직히. 이 현장에서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미리 뭔가 이런 것도 나올 거다라는 걸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저는 제일 효과적인,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일 효과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나온 서술형들을 쭉 보니까 이거는 사실 좀 공통적이기도 한데 그 기존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빅락 지문과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보기 문제를 서술형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기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법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경지 합쳐져 있는 지문인데 케이스가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그 지문에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상황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 상황 문제를 잡아서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였단 말이죠. 이걸 이제 서술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시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또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걸 아예 만들어내실까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너무 좋죠. 이거는 기말 때는 이런 그 세트에 해당하는 보기는 저희 다 서술형을 낼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다 대비를 시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학습 팁 같은 걸 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보면 빅락 할 때 저도 2학년 때 이제 되새겨 보면 지문을 되게 열심히 분석하는 애들 많아요. 달달 외우려고 하고. 근데 이 문제들을 막 하나씩 뜯어보려는 애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서술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객관식이랑 비교했을 때 객관식은 그냥 내가 딱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판단이 돼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이 보기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냥 바로 따라 풀면 되는데 서술형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의식적 과정을 의식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해보면 살짝 당황하는 거죠. 잠깐만, 근데 이게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미리 그냥 적어보는, 아니 그걸 분석해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학생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게 도움 될 거예요. 이번에 진짜로 기존 세트의 문제에서 정말 많은 게 연계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고 과정을 좀 의식화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분석을 했고요. 사실 저희도 뭐 똑같이 비슷하게 됐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지문이긴 한데 그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 후기 내용들 쫙 나왔었는데 이때 그냥 요게 똑같이 그냥 보기 문제고 객관식 문제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막 선지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서술형에 내기 좋을 것 같아서 서술형 쭉 써봐라. 각각에 대해 각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이런 거를 저희가 아까 객관식 OX 서술형이 있었는데 서술형 파트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대비를 시켰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이제 보기 객관식 문제를 서사평으로 만들었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기를 그대로 쓰면서 여기 밑에 있는 선지만 바꿔서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더욱 이런 그 기존 세트에 있는 보기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기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문의 그러니까 지문 구조의 연장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추가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아까 이제 서답형으로 직접 글로 쓰게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걸 사실 저희가 말을 해도 학생들 많이 가르쳐봤다 보니까 말을 해도 이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저도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설을 좀 상세하게 쓴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이 각 선지에 대해서 네가 어떤 사후 과정을 전체적으로 거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넣어줄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되게 길어졌던 것 같아요 해설이.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문제에 대한 해설이 이만큼 긴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쓰는 입장에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해설을 풍부하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유아 교수님 파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김유아 교수님 파트는 일단 그 보기 문제와 보기 문제가 아닌 문제들을 나눠보면 보기 문제가 아닌 문제가 총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14번이랑 11번이 그랬는데 일단 여기에는 11번에 달아드렸고요. 14번도 말씀해 드릴게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민지 선생님이랑 같이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주제를 잘 알았으면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대신에 11번에는 저는 좀 더 특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11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민지 선생님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자 라는 느낌으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도 하나,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풀 수 있는 문제 하나를 출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닌 게 사실 화작 같은 경우 이게 11번은 화작 문제거든요. 그 독서와 화법이잖아요. 독서와 작문이잖아요. 이건 작문 문제인데 실제 수능에서도 작문 문제는 되게 찌질하게 물어봐요. 그걸 반영하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14번 다른 선지들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기출 킬러 논리를 활용한 선지들을 꽤나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깊은 선지들을 많이 풀어봐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김유아 선생님 파트에서 이제 김민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기 문제를 서술형으로 바꾸셨다면 김유아 선생님 일반적인 그 객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바꾸셔가지고 냈었어요. 이제 16번이 원래 기출, 그 다음 우리 범위에 있었던 객관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답형 4번을 아무 이유 없이 출제한 게 아니에요. 서답형 4번 16번에서 기읍과 니은이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을 고르는 게 기출 선지였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서답형 4번이 나타난 걸 알 수 있어요. A랑 B가 정확하게 그 16번에서의 기읍과 니은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A는 네, B는 아니오라고 동시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김유아 선생님 그리고 보통 해운대고에서는 객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많이 바꿔서 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이미 분석을 학생 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간지를 만들 때도 최대한 보기 문제, 그 다음 객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김민지 선생님과 동일한 경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트에 대한 확실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엔제를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기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확실한 해설을 쓸 수 있을 만큼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그 공부 학습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지 선생님 파트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확인돼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3-2번을 푸는 방식에서 그러니까 13번의 보기 문제와 3-2번의 그 보기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글자인데 이 13번에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술형 3-2번에 대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생님도 그렇고 김유아 선생님도 그렇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들을 서술형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조금 더 구체화되긴 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무조건 기존 문제를 잘 봐야 되겠구나. 김민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창작 보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김유아 선생님, 김민지 선생님이 고1 때도 출제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 시험지들을 저희가 쭉 봤을 때 이거는 기출선지 없는 보기인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었대요. 그냥 창작한 거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창작 보기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이널 시험지에는 그 기존 보기를 이용한 객관식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창작 보기로 돼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여러 창작 문제를 풀어보면서 창작 문제가 사실 겹칠 수는 없어요. 그건 되게 힘든 일인데 저희가 집중한 거는 이제 창작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 자체가 이런 낯선 창작 문제를 이제 대면했을 때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창작 보기 중에서 이번에 특히나 학생들이 어려웠던 문제 하나 있어요. 그게 그 가나다 이제 장문 지문에서 제 기억으로는 13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카톡방에도 이제 올려드린 그 킬러 선지 적중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느낀 게 창작 보기 문제가 들어가는 보통 창작 보기만 내가 제대로 잘 읽으면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사실 실제 기출을 풀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잘 읽어야 되고 근데 선지에서 그냥 이 보기랑 별개의 논리로 어렵게 걸 수가 있어요. 그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은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게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채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학생들 인식 과정을 제가 쭉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다 제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쭉 스캔을 둬요. 쭉 스캔을 두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 워딩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이제 찍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원인과 결과를 역전시켜 놓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순서만 바뀐 거잖아요. 뭔가 틀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사실 저희 스스로도 이미 너무 많이 사실 재수 상조를 하면서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런 게 내신에 나오면 너무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최대한 좀 저희 주간지 문제들에서 그걸 경험시키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문제를 완전 일치시킨 건 아닌데 그런 형식의 원인과 결과를 역전시킨 형태는 저희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학생들이 현장에서도 아마 그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누가 장문 문제 어려웠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비문학식은 어려울 거라 하지. 가나다는 그냥 예전에 화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도 보니까 이게 막힌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걸 저희 거를 안 했으면 좀 많이 당황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희 자료를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그게 사실 끝나고 나서 그 데미안 적중이 있었다. 막 객관식 이게 서술형은 당연히 애들 다 적중이라고 했고 객관식 적중도 있었다 해가지고 막 저희 동생한테 고맙다고 했었나 봐요. 그게 제 생각에 13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역전 문제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인과관계는 그거잖아요. 자동차가 부딪히면 사고가 난다. 그걸 역전시키면 사고가 났으니까 자동차가 부딪혔다.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냥 함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과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자동차 이렇게 명시적인 그 그림이 그려지는 단어들로 안 만들어요. 그냥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만드는 평가원의 기술 중 한 개가 그 단어를 한 개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단어를 한 개 정리해버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인과관계 선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단어가 사실 A라는 단어가 새로 정의가 됐으면 A가 뭔지 제대로 이해도 학생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A 때문에 B가 일어났어 라는 거를 B 때문에 A가 일어났어 라고 선지에 써놔도 티가 안 나도록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버리면 학생들의 오답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13번 선지도 보기를 명확하게 읽지 않았고 그런 함정이 있는 거를 몰랐다면 그냥 술술 읽히게 선지들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저희 동생도 틀려가지고 저희 동생이 틀려가지고 안 풀었나요? 제가 열심히 풀려 했는데 맞아. 아쉽습니다. 문학 이제 분석 제가 해드릴 건데 어머님들이 뭔가 그 문학을 왜 어려워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출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한 개 들고 왔어요. 이게 이제 상호가 아까 말했듯이 2024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 한 개였고 저도 이 시험을 치면서 이 문제에서 되게 막혔었거든요. 이게 2024 출처를 적어드릴게요. 2024 수능 34번 문제였어요. 나중에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했지. 보통 문학에서 이제 문학이 되게 모호하다고 하는 게 해석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수능에서는